메딕콕스가 장 초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메딕콕스는 지난 3월 1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서 결손금을 메우기 위해 무상감자를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2차 전지 제조업체인 금양이 4,0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올해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한 지 5개월 만이고요. 금양은 보통주 1,300만 주와 우선주 1,400만 주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부로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최소 3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에 따라서 유통주에 관한 기대감들이 몰리면서요.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계속되는 신고가 영역들을 이어올 수 있다는 분석들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2,800선에 도달하면서요. 증시의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과 오후장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 변화를 캐치해서 여러분들께 내일장 전략까지도 오늘 함께 해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현재 지수 상황부터 저희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807포인트를 나타내고요. 코스닥 지수는 754포인트를 나타내면서요. 여전히 2,800포인트를 유지해주고 있는 게 확인되고요. 다만 코스닥 지수는 또 오후장 들어서의 탄력은 살짝 줄어든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원 넘게 담아내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 보여줍니다. 전기전자와 운송 장비 쪽에 관한 매수세도 보여오면서 시장 자체를 견인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기관도 4천억 원 넘게 담아내는데요. 기관 역시도 오늘 대형주의 수급 몰린 거 확인되고요. 개인은 오늘 시장에서도 덜어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소폭의 매수세, 기관 쪽의 매수세도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오락 문화와 금속 업종들 매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우량주들 좀 매수해 주면서요. 지수 상승 견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좋은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관한 정책적인 기대감들도 있고요.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강한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기조들 이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쉬어가는 흐름도 연출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의 상승,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필리핀 쪽에 관한 수주 소식, 한국항공우주의 수주 소식들 들려오면서요. 방산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 나타냅니다. KB금융은 지금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제는 연일텔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5%의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면서요.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인 낙폭을 확대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합 상승 나타내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파마리서치가 시가총액 6위 자리 지켜오면서요. 보합권 나타내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까지 살짝의 시장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저희가 시장 전략들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한번 또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할까요? 마켓 쇼쇼쇼 2부 마감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이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전의 상승폭이 오후에 조금 이제 감소를 했죠. 하지만 이제 연이어서 상승이 이렇게 가까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건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그만큼 좀 상승에 대한 또 갈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안정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가 과거에는 올라가야지만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만 따라 올라갔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보다는 오히려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인들도 그동안은 단기 수급들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규모나 그리고 종목들을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단발성 수급이 아니라 좀 중장기 수급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오늘은 IT 업종 쪽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 쪽으로도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어제 반등 시에는 지주사라든지 은행 이런 이제 그 금융 관련주들 쪽으로 섹터에서 매수가 좀 많이 몰렸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의 매수가 몰린 이유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전통 그 시총 상위주들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종목들이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IT 쪽과 자동차 쪽으로 수급들이 몰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기. 하이닉스는 그동안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삼성 그룹 안에서는 반등이 그동안 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또는 삼성전기라든지 저평가된 종목들, IT 기업들 쪽으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고 수급들도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시장의 상승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목들을 선정할 때는 고민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그동안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면 이제 대선 이후가 됐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일부 차익 물량들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전통적으로 올라갈 때 강했던 업종 쪽으로 수급들이 돌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을 본다면 그동안 또 저평가되어 있고 시총이 좀 큰 업종 IT하고 자동차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건 이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이쪽에 수급이 먼저 돈다면 그 아래쪽으로 낙수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의 전통적인 강세 종목들,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 쪽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보실 때는 지금으로서는 시총 상위주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IT 부품, 자동차 부품 이쪽에서의 반등이 먼저 나올 수 있으니 이쪽에서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바뀐 시장의 기조들 확인해 보시면서요. 우리가 박자 맞추기를 좀 잘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또 오후장 전략들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시장 한번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오늘의 오후장 주도 섹터입니다. 자, 오늘 원자력 쪽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원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계약이 성료됐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체코 원전 계약이 성사가 돼서 실질적으로 원전주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내용일지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원래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한수원을 통해서 체코 원전 사업을 추진했었고 거기서 입찰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본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는데 지난 3월 달에 원래 이게 결정이 났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3월 달에서 연기가 되면서 5월 달까지 지속이 됐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연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결국은 이제 4일 날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이 지방법원의 계약 중지 가처분 결정을 무효화시키자 여기에서 체코 정부가 바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이제 5월 달에도 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연기되면서 과연 체코 쪽 원전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또 올라오기 시작했죠. 사실 원전 관련주들은 체코 원전 수주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수주였거든요. 25조 원 규모예요. 그래서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이제 무산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힘을 잃고 좀 떨어져 왔었습니다.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하지만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소식 이제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주가가 크게 이제 오르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이제 전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 대선 전에도 이제 이 공약들을 할 때 이 원전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AI 쪽을 좀 키우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중요성 거기에 따라서 원전이라든지 전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계약 소식과 함께 또 원전주들이 올라갔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 원전 최근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된다면 원전의 사용 용량을 현재보다 4배 정도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원전이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원전의 사용 용량을 늘리겠다라고 표현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원전 쪽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좀 해왔던 그 나라들이 바로 유럽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도 탈원전을 좀 추진했던 이유가 예전에 이제 그 체르노빌 원전 사태를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워낙에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거 다들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키워왔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라는 이 새로운 사업들이 등장하고 AI 시대에 발맞춰서는 결국은 이제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꾸준하게 이제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본다면 결국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전도 이 기본의 대형 원전들보다는 소형 원전의 경우에는 좀 안정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원전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수주가 다시 한번 늘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AI 쪽에 대한 이 성장 기대감 이거는 결국은 이제 전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력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이제 원전 쪽이 사실은 가장 이제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화력 발전도 이용해야 되는데 화력 발전의 경우에는 환경 오염을 굉장히 좀 많이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제 원전이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대안이고 오늘 당장 주가가 또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이제 체코 쪽에서의 원전 수주 계약 소식 이게 기다려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계약이 결국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후에 16년 만에 거의 수주가 또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있어서는 원전주들이 충분히 이 상승을 시작할 만한 그런 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체코 원전에 가서 수주를 받았고 계약까지 성사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주에 관한 긍정적인 흐름들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전에 관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사실 이제 독일의 탈원전에 이제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 원전 산업계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탈원전이죠. 그러니까 다시 원전을 좀 사용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어쨌든 수주를 받아오는 그 경쟁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원전 기업들이 이제 다른 기업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또 경쟁력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좀 짚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 전 정권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원전 기술자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이제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원전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한국 쪽에서의 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좀 높은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쪽하고 경쟁했을 때 또 강점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하나의 또 정서적인 특징일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에 대한 문화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덜렁덜렁거리면서 뭐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지만 그 길을 잘 맞춰가면서 그다음에 또 꼼꼼하게 원전을 또 이게 설비를 또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원전 산업이 앞으로 또 해외 쪽하고의 경쟁에 있어서 좀 밀리지 않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속도전 부분에서도 역시 또 뛰어난 그런 그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외 원전 수주에 있어서는 당연히 굉장히 좀 중요한 강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지금 러시아 쪽에 대한 기술은 약간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대한 업체들을 찾았을 때 한국 쪽이 그래도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는 충분히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원전 수주가 있었을 때는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또 추가적인 시장의 수주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수주 소식이 들려오진 않을 겁니다. 체코 쪽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K 원전에 관한 경쟁력들 짚어주신 만큼요. 원전주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통령 이제 선거 이후에 원전주들이 이제 리스크가 생긴 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한전 기술도 이제 18% 넘게 올라가고 한전 산업도 많이 올라가고요. 한신기계나 우진 같은 그런 기업들도 올라가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 보실 때는 대형주 보는 게 좀 좋을지 아니면 중소형주 쪽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원전 쪽은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이번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수원을 통해서 한전 산업이라든지 한전 기술 이쪽이 이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고 큰 수혜가 예상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어떤 또 강점을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전을 볼 때 대형 원전하고 이제 소형 원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에는 대형 원전 쪽이 줄을 이뤘다면 지금은 소형 원전 쪽이 좀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어떤 원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한전 산업이라든지 한전 기술 이런 기업 쪽이 굉장히 좀 큰 수혜가 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어떤 수주 현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기술력 하나하나가 결국은 해외 쪽에서의 이제 수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제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 쪽을 또 나눠서 보지 말고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수주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제 어떤 그 테마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조금의 관련주라고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수주가 되거나 아니면 계약이 없는 그리고 기술이 별로 크지 않은 그런 회사들 주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지 말고 지금은 사실은 좀 검증되어 있는 기업들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일례로 오늘 한전기술이 거의 20%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그 과거의 고점에서 내려왔다가 좀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원전주들이 뭐 오늘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난다라는 이제 이런 인식들보다는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편식이라는 건 저는 여기에선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원전 쪽이 커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같이 그 안에 기술력 있는 종목들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력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기업들을 봐야 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최선호 기업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 흐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최선호 기업 들어보기 전에 이건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이게 한수원과 이후에 체코 원전에 역외 보조금 위반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리스크가 아예 해소가 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있긴 하는데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계약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아직까지 이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 계약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한다라는 의미고 중간에 지금 프랑스 쪽에서의 계속 이제 이 계약을 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그 계속 걸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과 관련된 게 문제가 위반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보조금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결국 이제 뭐 소송의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중간중간마다 뉴스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취소가 되거나 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체코 정부에서 자체도 이렇게 이제 그 체결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중간에 이런 뉴스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 판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도 크게 뭐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까지 짚어봤고요. 그럼 바로 전문가님께 최선호 기업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 어떤 기업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네, 원전 관련주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한전 기술이었거든요. 올랐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한전 기술을 다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이제 한전 기술 말고 제가 앞에서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과 관련돼 있는 기업 중에서 일진파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대형 원전에서 소형 원전까지도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강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원전수 방류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삼중수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삼중수소가 이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일진파워라는 이 회사는 이 삼중수소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진파워가 원전 쪽에서는 필요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대형 원전, 소형 원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형 원전을 SM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지난 3월 달에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164억 원 규모의 SMR 계약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원전, 소형 원전,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 원전이 활성화된다면 일진파워 역시도 지금의 주가보다 조금 더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선호 기업으로 일진파워 선정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 전략들로 잘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 첫 번째 섹터 마무리 해보고요. 두 번째 주도 섹터도 열어보겠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입니다.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반도체법 재협상이다라고 하는 시장 리스크가 있습니다. K반도체가 우선적인 타겟이 될 수 있을까도 그 우려감으로 제기가 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 쪽에 관한 리스크들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이라는 게 우리 이제 반도체주들의 어떤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원금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 과거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때 그 시행을 했고 그래서 직접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뒤집는다라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반도체 쪽의 기술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고 이걸 견제하기 위한 어떤 저는 구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업체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이 보조금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뉴스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그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는 회사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회사고요. 이 삼성전자 쪽의 경우에는 미국에 약 51조 원 이상의 이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현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투자하면서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던 금액이 약 6조 5천억 원이었어요. 이 6조 5천억 원이라는 보조금이 이 푼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금액인데 이 보조금을 만약에 없애거나 아니면 여기서 감소를 시킨다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측에서는 굉장히 또 큰 금액들을 더 써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워낙에 들쭉날쭉 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좀 보조금이 축소가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이제 최대약 6,300억 정도 보조금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감소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출되는 금액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장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대금들이 계속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금액이 만약에 막히게 된다면 또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어떤 그 물량들, 이 공급에 대한 문제들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한테는 조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그렇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만약에 안 주게 된다면 또 줄이게 된다면 이 회사들의 주가는 굉장히 좀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다는 건 이제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공격했고 이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관세 매겨서 이 강제력을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굳이 돈을 주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조금이 축소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터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준비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미 뭐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또 빠진 부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미리 선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의 당연한 리스크이긴 하지만 처음 부각받은 리스크는 아닙니다. 이제 보조금 축소에 관한 이야기는 트럼프 취임 전부터 또 계속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증시에는 선 반영됐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국내 쪽에 관한 정책으로 좀 좁혀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죠. 한국판 IRA에 관한 현실 가능성 좀 짚어보고 싶고요. 현실화가 될 경우에 반도체 좀 중소형주, 팹리스, 소부장 쪽 이쪽에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지도 좀 같이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한국판 IRA라고 하면 사실 미국에서 IRA 정책을 시행했었고 이게 민주당 쪽의 정책이었죠.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IRA, 한국판 IRA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미국 쪽의 정책을 사실 이제 따라가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 현재 대통령하고는 좀 반하는 정책이긴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 과거 약속의 이제 그 IRA에 대한 어떤 그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막혔다면 이걸 한국 쪽에서는 또 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한국판 IRA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국내 기업들의 또 한정해서 또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자금들이 또 많이 투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시행에 대한 뭐 시행은 분명히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실효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시간의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었고 요번에 또 그런 얘기를 첫 번째로 얘기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또 이제 앞에서도 뭐 소부장, 뭐 팹리스, 파운드리 이런 이제 반도체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최첨단 그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자체가 IRA라는 이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긴 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 쪽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도로 본다면 결국은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해외 쪽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과연 이제 국내 지원을 통해서 이게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때려버린다면 국내에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숨통이 트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게 실효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적인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전문가님 최선호 기업 좀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는 어느 기업들 좀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사실은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없습니까? 네,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떤 정도의 보조금 삭감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너무 심하게 삭감이 돼버린다면 분명히 충격파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지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떤 종목들을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쪽을 본다면 앞으로 전망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금 당장 사서 뭔가 좀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조금 분할로 조금씩 사놓고 나중을 준비해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특정 지어서 보기보다는 이 문제가 끝나고 나서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어떤 종목이 또 이 안에서 수혜가 될지 그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분할로 살짝 사놓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앞서서 짚어주신 그 IRA 보조금 삭감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상무장관이 반도체법 보조금에 관해서 재협상 중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우리가 시장에 좀 나온 이후에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겠고 그럼에도 반도체주에 관심이 있다면 분할 매수로서 사 모으는 전략들로 여러분들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짚어보시고요. 그러면 일단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다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전문가님께서는 좀 봐주시는 거네요. 이게 문제가 사실 언제 발표가 될지 모르는 그러네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소형주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 전에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신규로 뭔가 좀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다가 바로 내일 또 발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한다면 차라리 중소형주는 너무 심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 차라리 대형주 쪽에서 이미 좀 싸니까요.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후장 주도 섹터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도움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전문가님과 또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했고요. 2,800포인트를 무난하게 지켜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마감 지어졌습니다. 오늘 수급도 유가증권 시장에 좀 몰리면서요. 긍정적인 수급 흐름들도 확인이 되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 지어졌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좀 매수세가 눈에 띄는 시장이었고요. 자, 오늘 마감 시장 전략과 함께 내일장 전략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김성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감 브리핑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 둘 양대 지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강하게 1조 원 이상의 양 매수, 즉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자리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조금은 그 증시가 그동안에 정체되고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제와 조금 다른 것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 건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동이 늦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있긴 했지만 어제보다는 좀 덜했고 또 그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또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즉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2,800포인트를 돌파를 했던 코스피가 그다음에 다시 좀 윗꼬리를 주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최근 마지막에 요 종반가에 들어가면서 반등이 들어오면서 2,810포인트를 지금 넘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750포인트를 이제 완전히 넘어서서 754포인트,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756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감 시장에 관한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전문가님께 또 뉴욕 증시에 관한 진단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간밤에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일단 네. 뉴욕 증시 흐름들 어땠을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다우존스하고 그다음 나스닥 S&P 500의 그 지수의 움직임이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
적자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약간의 그 왜곡이라 그러죠. 왜곡이 좀 커지고 있는데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분명히 저항대에 걸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밀어 올려주면서 결국은 여기에 따라 기술주 즉 M7 관련주들이 쭉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오히려 지금은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미국의 산업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한 데 비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아직까지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수세들이 계속 들어옴에 따라서 이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갔다는 것은 결국은 M7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S&P 500은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가 세 번째가 이제 S&P 500인데 이 S&P 500 지수에서 비록 지금 넘어가 있긴 하지만 저항대를 약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가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블룸버그라든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아마 9월에는 거의 90%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그런 기조가 자꾸 이제 퍼져가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관세 반로 인해서 좀 더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칫하면은 7월이나 8월 중에도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시장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까지도 짚어보면서요. 국내 증시의 영향력들까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 한번 살펴봤다면요. 저희가 내일장 전략들 잡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시장을 이기는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투자 전략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뉴스 미리 보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황반 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처음 수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늘 시장에서 급등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전 기준으로는 11% 그리고 오후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탄력은 유지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개발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첫 상업용 물량 선적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계속되는 K-바이오의 기술력 입증들이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의 훈풍을 일으킬지 또 우리가 차세대 기술 수출에 관해서 바라볼 기업이 있을지에 관해서 저희와 함께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주제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시장을 이긴 뉴스는요. K제약바이오 성장의 터닝포인트에 서다라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뉴스를 언급해드린 것처럼 삼천당 제약 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뉴스부터 소화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제 오전장 대비해서의 시장의 상승은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4%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10% 넘게 급등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 뉴스가 또 삼천당 제약에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신약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아일리아 이 바이오시밀라가 원래 이제 복제약 관련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재미있는 것이 그 이번에 2주 전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에 관련해 가지고 특허 출원하려다가 그거를 이제 포기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급락이 한번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바닥을 잡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걸쳐가지고 이 바이오시밀러 그 시판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 여러 신약 개발을 많이 집중을 해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은 꽤 재미있는 그리고 상당히 유의미한 그 실적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단순한 제형이 아니라 PFS 그러니까 프리필드 시린지라 그러죠. 미리 아일리아 이 바이오시밀라를 이 그 주사기 안에다가 미리 충진을 해놓고서 나가는 그러한 제품들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즉 앞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신형 제제 혹은 신형 제형으로 나오는 이러한 그 약품들 그다음에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더욱더 그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업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산업의 전망이 많습니다. 시밀러 쪽도 이제 수출량이 굉장히 늘어간 것도 있지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 역시도 계속되는 빅파마와의 또 손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서요. 바이오 관련주들은 또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의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여기서 짚어봐야 될 부분은 사실 이제 제약주들이 개별주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펩트론 쪽이 일라이릴리와의 또 네. 사건을 겪으면서 하한가를 맞이를 했고 오늘은 일단 뭐 하한가까지는 아닙니다만 조금의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주들 이렇게 개별주들 투자할 때 좀 주의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게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간다 그러니까는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너무 확신이 차니까 이게 절대 떨어질 리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은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부침이 심한 종목군에 속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인식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한번 빠졌다 그랬을 때 확 빠졌다가도 다시금 급등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락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절대 여기 놀라거나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공포에 갑자기 매도했다가 반등하는 것 때문에 또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이프라인이 한 개인 회사들이 있고 여러 개인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의 개수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임상으로 갈 것인가 혹은 이 파이프라인을 다른 대형 빅파마들하고 어떤 식으로 그 같이 해가지고서는 그 조인트로 해가지고서는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라이센스가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러고 접근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실수를 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응이 참 중요한 섹터인 것 같아서요. 우리가 좀 묻지마 투자보다는 정확한 뉴스를 팩트 체크한 이후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제약주의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한다면 아스코 2025 개막과 또 우리가 성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스코 2025 쪽에 관한 시장의 모멘텀이 있을까가 좀 궁금해요. 이때 기술 수출에 관한 이야기가 좀 논의가 된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잠잠한 느낌이 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아스코 네. 2025 이번에 어땠을까요? 일단은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뭔가 터트릴 만한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핫샷이라 그러죠. 핫샷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행히도. 유한양행 같은 그런 핫샷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핫샷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럴까 하고서는 그냥 갑자기 조금 김 빠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된 것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빅파마에서의 그 임상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 쉽게 얘기해서 FDA를 이번에 분명히 어프로브를 받을 거예요. 즉 승인을 받을 거예요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계속 해가지고서는 다 실패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 급등보다는 급등을 기대했다 갑작스럽게 실망 매물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임상은 실패했을 때는 보완을 해가지고서 다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자금을 끌어모으고 또 여러 가지 또 시간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실패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갑작스럽게 갑자기 들고 있는 물량을 던지거나 하는 일은 가능하면은 좀 삼가하고 약간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던 학회였는데 생각보다 이제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조금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가 또 추가적인 시장의 소식들을 기다려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앞선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은 이게 저희가 어쨌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잖아요. 셀트리온과 케어젠, 휴온스와 같은 주요 시밀러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삼천당 제약 쪽도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두 가지 분야로 가야 되는데 바이오시밀러가 일단 펩타이드로 가느냐 아니면은 단순하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즉 이
다른 그 이런 유사 복제형으로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시밀러 부문은 원료 의약품, 쉽게 해서 완전 의약품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인가 하면은 화장품 원료로도 빠지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서 한다 그랬을 때 화장품 섹터가 같이 간다 그랬을 때 거기에 덩달아서 이런 펩타이드라든가 아니면 바이오시밀러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주인 셀트리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펩타이드 전문을 한 케어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휴원스나 뭐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충분히 그 많은 그 어느 정도의 실적이 받쳐주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지속성이라고 그러죠.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실적을 내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긴 업을 두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가 뒷바잉하는 즉 그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밀러 쪽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또 전략들 가져가 봐야 할지 전문가님과 짚어봤고요. 그럼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새 정부에서 제약바이오의 신성장을 또 점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사실 최근에 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반등했던 거에 비해서는 제약주들이 조금은 좀 조용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새 정부에서는 바이오 쪽도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모멘텀을 살아낼 수 있을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기존의 1, 2분기, 정확히 상반기죠. 상반기 동안에 생각보다 많은 그 제약 바이오들이 상승을 했어요, 이미. 예. 그죠? 그렇죠. 상승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약간 좀 버거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단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생물보안법,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지금 현재 더 강화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그 좀 더 강화가 된 게 어떤 거냐면 부자재들조차도 중국산을 쓰면 안 된다. 조금 그 과장해서 얘기하면 마라향기만 나도 이거는 부결이 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과연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그러고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이미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더 강화된 그 생물보안법이 어떻게 과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가 단순히 반사 이익만 볼 수 있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요. 전문가님의 최선호 기업 좀 들어볼 텐데요. 오늘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전략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종목들 여러 제약 바이오지만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일단 오늘의 원픽으로 뽑는 것은 ST팜으로 가져왔습니다. ST팜은 지금 현재 원료의약품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신약하고 지네릭 그러니까 복제약이죠. 복제약 관련한 분야 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서 나누어 가지고서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 올리고핵산 글로벌 그 매출이 특히 이제 강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 183억 원 어치를 지금 수출을 하기로 계약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선적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리고 원료 공급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생산 시설을 증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봤을 때는 올해 실적이 2023년도, 즉 2년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2023년도가 지금 최고점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은 실적, 즉 매출과 그다음에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현재 상승 추세 앞으로도 충분히 좀 더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굉장히 괜찮은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T팜 쪽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시장의 모멘텀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실제적으로 ST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게 이제 또 관세 리스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네. 예전에 한번 논란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리스크들은 지금은 좀
사라진 걸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생물보안법에 관련돼 가지고 테마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리스크는 좀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ST팜 같은 경우 조정을 받더라도 생각보다는 크게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래서 오늘 원픽으로 들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가격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뭐 중장기 전략, 단기 전략 중에 어떤 전략들이 조금 유효할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예. 사실은 지금 요거는 그 중장기로 가면 훨씬 더 낫고요. 근데 단기로 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즉 지금부터 한 2주 정도를 지켜보시고 거기에서 우선은 전체적인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올라간 지금은 계속 추세는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지 않고 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거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첫 선호 기업에 관한 이야기들도 하나하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전략으로 잘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2,800포인트라는 또 오랜만에 좋은 그런 숫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기조들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보겠고요. 저희는 또 변화된 시장에 맞는 전략들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시장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